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자, 그래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줄을 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교과서랑 필기 도구 그리고 필기 내용 이시면 됩니다. 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에서 우리 1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어레인지 할게요. 선사 문화 즉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문화적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에 등장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어. 저번 시간에 사실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 여기에서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들을 어떻게 장착해 가는지까지 살펴봤거든요. 군장국가,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군장국가 뭐였죠? 군장, 무리의 우두머리가 어떤 부족이나 영역을 다스리는 이런 국가 체제를 말했죠. 근데 군장 국가 단계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발전이 이루어지죠. 군장들이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나 외교적인 이유로 연맹을 맺고요. 그 연맹체 안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요. 바로 왕이죠. 이때 왕권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왕이 군장들을 귀족 세력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또 왕권 강화를 위한 요소들을 하나씩 장착해 가는데요.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어떤 요소를 장착하면 왕권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바로 왕권을 세습하는 형제 상속이나 부자 상속을 통해서 왕위를 세습하는 단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죠. 두 번째로는 군장들이 믿는 원시 신앙보다 훨씬 더 고등 종교를 유입해서 공인하면 왕권이 강해진다고 믿었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해서 공인하는 단계를 거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말이나 규칙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즉 율령을 반포하면서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왕권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뭐였죠? 바로 영토 확장. 영토 확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죠. 이런 왕권 강화의 요소들을 하나씩 장착해 가면서 결국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이 성공한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단계를 살펴봤어요.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즉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가장 유리한 방법은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중앙 집권적인 요소를 잘 획득해 가는지를 저번 시간까지 배웠어. 그래서 4세기 근초고 왕이 백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고요.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죠. 6세기는 바로 가장 후진 지역이었던 신라에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성기가 오기까지 어떻게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획득해 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6대 태조왕 때 영토 확장의 요소를 획득하죠. 9대 고국천왕 때는요. 왕위를 부자 상속을 하고 체제 정비를 하면서 진대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죠. 15대 미천왕 때는 낙랑군을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드디어 17대 소수리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또한 체제 정비를 통해서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유교 교육을 통해서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리를 양성하고자 했다. 배웠죠? 그렇다면 백제는요. 8대 고이왕 때 마한 지역의 군장들을 복속시킵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해서요. 완비하고요.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 영토 확장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리죠. 특히 외에 진출했다. 외와 교류했다라고 하면 근초고왕이라고 했죠. 15대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드디어 중앙 집권적인 요소를 모두 다 갖췄다. 반면 신라는요. 지리적으로나 위치상으로 굉장히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전이 더뎠어요. 그래서 17대 뇌물 때요. 뇌물 왕도 아니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15페이지에 나온 신라 왕호 변화 과정을 또 살펴봤죠. 거서간이라고 부르고 차차웅이라고도 부르고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까지 이렇게 왕호 변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 배웠죠. 거서간은 귀한 사람, 귀인을 뜻하고요. 차차웅은 방울 흔드는 사람, 무당을 뜻하고요. 이사금은 이빨 자국이 가장 많은 사람, 즉 연장자를 뜻하고요. 마립간, 드디어 뇌물 마립간 때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죠. 대군장 또는 군대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묶어놓는 첫 번째 말뚝이라는 뜻에서 대군장 또는 군대장이라고 하는 뜻이 나갔습니다. 이 뇌물 마립간 때 드디어 왕위 세습을 김씨가 이제 확립하게 되죠. 신라는 22대 지증왕 때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됐고요. 나라 이름도 사로국에서 신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즉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영토 확장을 했죠. 23대 법흥왕 때 이르러서 많은 발전을 하는데요. 불교를 공인하고요. 2차 논의 순교에 의해서 율령을 반포하면서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즉 골품제도를 완성합니다. 가야지역, 금관가야지역을 병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 가야지역을 모두 다 병합하고요. 대가야도 흡수하고 화랑도라고 하는 삼국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청소년 수련 단체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요. 그래서 요소를 모두 다 확립하고 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이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그런 배경도 백제와 연결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백제 5세기에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요. 동성왕 때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해서 다시 도약하기를 꿈꿉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무령왕 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고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는 등의 지방 행정구역을 재편하려고 했어요.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성왕 때 산간 지역이었던 웅진 대신에 넓은 평야 지역인 사비, 지금의 부여로 다시 천도하고요. 중흥을 꿈꿉니다. 또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을 맺죠. 바로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요.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해요. 하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이 죽고요. 이 한강 유역을 진흥왕, 즉 신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후에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신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표시를 해볼게요. 교과서 14페이지고요. 14페이지 5번째 줄 고구려부터 시작할게요.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즉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5번째 줄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즉 6대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하는 등의 영토 확장을 했죠. 고국천왕 때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을 막고자 진대법, 즉 체제 정비를 실시했고요. 이때 부자 상속도 이루어져요. 또한 15대 미천왕 때는 낙랑군, 즉 영토 확장을 하면서 낙랑군을 완전히 축출합니다. 15페이지 2번째 줄 17대 고구려 소수림 왕은요.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체제를 정비했고요. 바로 나오죠. 율령을 반포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과 국가기구나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이 소수리 왕이 불교도 공인해요. 이런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모두 다 획득한 다음에 4세기 말에 즉위한 광개토대왕, 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영토를 넓게 연 왕이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하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요. 만주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어서 즉위한 장수왕은 드디어 남진 정책으로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게 되는 거죠. 1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번째 줄에 3세기 후반 오부 연맹이 해체되면서 지배 세력을 관등에 편입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고국천왕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체제 정비 또는 어떤 율령을 반포하기 이전에 체제를 정비하면서 관등제를 이제 확립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는 여기까지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백제 살펴볼게요. 다시 14페이지. 9번째 줄 보면 3세기 고이왕, 8대 고이왕 때요.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죠.
그리고 이 고위왕 때 율령도 반포해요. 한강 유역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백제는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죠. 4세기 근초고 왕위 계승을 안정시킵니다.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요. 넓은 영토를 확장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중국의 동진이나 외에도 이제 교류하면서 널리 영토를 확장시켰다. 15페이지 9번째 줄 보면요. 3세기 후반 관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이게 고위왕 때 이야기거든요. 고위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이를 토대로 4세기에는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5세기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동성왕, 그리고 그 다음 무령왕의 노력으로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중앙 관청을 22부로 설치하는 등 어떤 재편의 노력을 합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요. 고위왕 때 육좌평을 비롯한 관등과 공복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율령 반포를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무령왕 때 지방의 22담로를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요. 성왕 때는 전국을 5방으로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제 중흥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행정제도를 재편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요. 1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지난해 소곡들을 복속시키고 4세기 후반 내물 마립간 때에 김씨의 왕위 계승이 확립되고 왕호도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군장, 군대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기까지 신라 왕호 변청 과정이 15페이지 날개 부분에 나와 있고요. 15페이지 15번째 줄부터 신라 6세기 이후 통치체제 정비 과정이 나옵니다. 22대 지증왕 때 왕호를 드디어 왕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나라 이름도 신라로 정하였습니다. 23대 법흥왕 때요.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했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때 불교도 공인데요. 또한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골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당시 귀족의 우두머리, 귀족의 화백회의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고 해서 상대등을 설치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다 충족하고요. 드디어 진흥왕 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고요. 이런 정치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까지 완전히 병합해서 가야 지역을 모두 다 획득했고요. 그 이후에 자신이 획득한 지역에 비석을 세우고 다닙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줄,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17관등제를 정비하였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골품제도, 율령을 반포하면서 골품제도를 정비한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의 부족장 세력이 중앙 귀족으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부의 세력에 따라서 지위를 받으며 골품제에 편입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이죠. 또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전국을 주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촌을 두는 지방행정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통일신라 이후에 지방행정제도에 다시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라의 골품제도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할게요. 자, 신라의 골품제도가 뭐냐? 골제라고 하는 제도와 품제라고 하는 제도로 나눠지는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골제에는 진짜 뼈다귀, 진골이 있고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 있습니다. 진골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고요. 성골 출신에서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 이후에는 통일신라 이후에는 진골 출신의 왕도 선출이 되었죠. 품제에는요. 1두품부터 6두품까지 관리가 있었는데요. 또 역시 지배층이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이제 품계를 받는데요. 6두품까지 올라가는 게 최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6두품에서 진골로의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폐쇄적인 신라의 신분 제도를 골품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15페이지에 진흥왕이 점령지에 적성비와 순수비 등을 세워서 영토 확장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도에 비석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진흥왕 순수비 할 때 순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순이 돌아다니다, 순회하다 라는 뜻이고요. 순은
사냥하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획득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비석을 순수비라고 합니다. 총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데요. 마운령, 함초령, 북한산, 창령, 척경비도 순수비입니다. 척경의 척자가 넓힐 척자에 지경경자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혔다라는 뜻에서 순수비의 순수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진흥왕이 한강유역에 있는 고구려를 물리치면서 단양 지역에 성을 세워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단양 적성비인데요. 적, 쌓을 적의 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기념으로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의 순수비와는 조금 뭔가 색깔이 다릅니다. 진흥왕이 세우긴 했지만 진흥왕 순수비는 처음에 가야지, 그러니까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하고 이 지역, 창녕 지역에 세운 비석이 창녕 척경비인데요. 척경, 지경을 넓히다 라는 뜻에서 순수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황초령과 마운령에 세운 비석이 바로 순수비입니다. 또한 한강유역을 완전히 수복하고 한강유역 수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바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돌아다니면서 지경을 넓히면서 획득한 지역에 세운 비석이 이렇게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통일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다입니다. 드디어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신라의 삼국 통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6세기 말인데요. 6세기 말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먼저 고구려는요. 예전부터 돌궐, 북쪽에 있는 돌궐과 연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백제는요. 예전부터 외와 친교를 맺으면서 우호를 형성하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이걸 남북 세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신라는요. 한반도에서 고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건너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이런 세력을 동서 세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6세기 말에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이 남북 세력과 파란색 라인 그리고 동서 세력, 이 빨간색 라인이 대립하는 구도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6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소위 십자 외교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 나당 연합군, 즉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는데요. 처음에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백제 사비성을 멸망시키고 황산벌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죠. 660년 백제가 드디어 완전 멸망하고요. 남은 고구려는 668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결국 평양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후 이 한반도를 완전 장악하려고 하는 당의 야욕에 맞서서요.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이제 확보하고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되죠. 이 내용이 5번째 줄 7세기 중반 신라와 당의 연합군,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해서 사비성을 함락하고요. 660년 드디어 백제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키고요. 668년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이후 한반도를 전체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당나라를요. 신라가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물리치죠. 즉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과 전쟁을 벌여서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황산벌 전투인데요. 신라와 백제 결사대의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백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결국 신라가 당의 대군을 물리친 전투로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지켰죠. 자, 그렇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끌었던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당 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인 노선을 잘 이용했던 29대 무열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춘추가 바로
무열왕입니다. 이런 외교 활동으로 공을 세워서 진골 최초로 왕위에 오른 사람으로 유명하죠. 29대 무열왕을 이어서 30대 문무왕은요. 삼국 통일을 완전히 완성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또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무왕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라는 유언으로 경주 앞바다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지금 문무대왕릉 경주 앞에 있죠.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이 있는데요. 신문왕은 만파식적 이야기로도 전해지죠. 만파, 만가지 파도가 식적, 피리를 부니 잠잠해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피리를 불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삼국 통일을 이룬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라의 왕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강했겠죠. 강한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진골 귀족 세력들을 다 숙청합니다. 즉 김음돌의 난으로 대표되는 진골 귀족 세력을 정리하고요. 귀족의 경제 기반이 되었던 노급을 폐지해요.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이야기는 옆 페이지에 있는 경제체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럼 삼국통일 과정을 이끌었던 왕들을 표시해 봅시다. 9번째 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진골 출신인 태종 무열왕이 즉위하였고요. 이 무열왕은 외교 활동으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진골 최초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통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은요. 내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족 세력들을 정리합니다. 즉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계기로 해서 진골 세력들을 숙청하면서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를 보시면요. 기본적인 개념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이 통치체제가 왕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속기구로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또 집사부의 장관격이었던 시중, 중시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중시의 역할을 강화시킵니다. 즉 예전에 귀족, 진골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의 장이었던 상대 등의 역할이나 기능이 축소되고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중이나 중시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하는 기구를 두는데요. 바로 사정부, 외사정과 같은 기구가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자가 뭐냐면 감사 또는 감찰, 감시라고 하는 관리를 감사하고 감시하고 감찰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쉬워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겠죠. 또한 국학이라고 하는 유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치해서요. 유교 교육, 즉 왕에 충성할 수 있는 관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육두품 세력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거나 중앙 세력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16번째 줄 칠게요. 교과서. 중앙 정치 조직은 핵심이 뭐라고요? 강력한 왕권 아래에 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 즉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직속 기구로 집사부를 설치하였고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구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사부의 장관격이었던 시중 또는 중시라고 불리는 사람의 역할이 커졌겠죠. 반면에 화백회의의 장인, 상대 등의 역할이 약화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신라는요. 사정부나 외사정 같은 감찰기구, 감사, 감찰, 감시의 역할을 했던 기구를 두어서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왕권이 강화됐겠죠. 또한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자 육두품 세력은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거나 중앙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19페이지 관료제 운영과 골품제 들어갈게요. 방금 말했던 신문왕 때 문무관리에게 관리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요. 노급과 관료전 뭘까요?
바로 귀족에게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해요. 즉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걸 노급이라고 했는데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이 노급에서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특산물도 수취할 수 있었어. 조권 뭘까요? 수취하다. 조세를 권리.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땅에서 백성들이 어차피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노급을 받은 관리에게 내는 겁니다. 그게 수조권인데요. 이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급 체계에서는 그 토지에 있는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 토지에서 나는 특산물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급을 받은 관리는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노동력을 군사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 때요.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은 오직 수조권만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즉 관직 복무의 대가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곡식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즉 관리들이 이 노동력이나 특산물 같은 부수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노급은 지급받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특산물도 증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료전은요. 오직 수조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곡물에 대한 수조권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귀족 세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말은 관리의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나오는 통일 이후에도 골품제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관료제 운영을 제약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품제가 통일 이후에도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단락 지방 통치 제도의 정비.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지도를 크게 확대해 보면요. 지방 통치 제도를 구주오소경 체제로 정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구주오소경이 뭐냐면 자,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었고요. 지방 행정의 요충지에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을 설치해서 수도가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국을 구주, 9개의 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걸 구주고요. 구주 아래에 군현을 배치해요. 그래서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촌이라고 했는데요. 촌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요.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들로 행정체계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촌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산다라고 하면 서울시에 해당하는 지방 체계가 주 단위고요. 송파구가 군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파구까지는 관리가 파견이 됐는데 삼전동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이 지역을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 통장, 이장, 동장 같은 사람들이 이 지역 행정을 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오소경은 뭐냐면요. 지금 수도가 금성, 경주잖아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성 외에 5개의 작은 수도, 오소경을 전국의 요충지에 배치했어요. 5개를. 그래서 교과서에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6번째 줄부터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신라에서는 통일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장 작은 마을 단위, 촌으로 삼았습니다. 이 통일을 전후해서요.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개의 촌을 군현으로 삼고 향, 부곡 등의 특수 행정 구역도 있었대요. 그래서 군현에는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 행정 체계를 살피게 했고요. 지방관의 통제 아래에 촌주들, 즉 토착 세력이 촌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촌주들의 임무가 뭐였냐면요. 바로 촌락 문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밑에서 4번째 줄 3년마다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촌주의 업무였는데요. 촌락 문서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바로 각 촌락의 인구나 토지의 종류나 면적 또는 가축의 수, 과실나무의 수, 그러니까
같은 자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신라 정부가 조세를 수취하거나 노동력을 증발하는 데 이를 참고했음을 유추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촌주, 지방 행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도 있었는데요. 바로 15번째 줄에 보이는 촌주를 수도에 와서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가 그것입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 이 촌주가 했던 촌락 문서의 내용과 이 상수리 제도를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촌락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촌주. 촌주가 작성해야 했던 촌락 문서에는 3년마다 이 촌락의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문서를 작성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상수리 제도란 촌주 등의 지방 세력가나 지방 세력가의 아들들을 일정 기간 동안 금성,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 해석해보면요. 상, 윗상, 수, 머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위에 머무는 제도, 수도에 머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어떤 세력을 견제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신라가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통일 과정과 통일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중앙 정비 제도, 정치 제도, 그리고 관료전의 지급, 또 지방 통치 제도도 어떻게 정비했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말의 지배 체제의 동요와 발해, 남북국 시대에서 위쪽에 생겼던 발해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